화학 대중화라는 주제로 지금 대한화학회니 여러 화연도 그렇고 단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과학 관련된 대중화 집단에서는 가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 과학을 대중화해야 된다는 분들과 대중을 과학화해야 된다. 과학 대중화를 해봤자 그냥 재밌는 얘기만 하고 그냥 벽을 낮추는 게 단데 결국 진짜 과학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좀 제대로 알고 오해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걸 위해서는 대중이 과학화가 된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지금까지 저희도 노력을 하긴 하죠, 많은 분들이. 근데 사실 화학 쪽에서도 대중의 화학화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걸 느끼는 게 올해 대한학회 때도 저는 이제 일정상 가을에 못 갔는데 그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세션을 처음에 꾸리는 거를 주최를 하셔서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 생각한다 들어보면 진짜 연구 잘하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화학자분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연구에 대해 설명해 주겠다는데 사실 고등학생이 그걸 듣고 감명을 받거나 화학의 매력을 느끼기는 어렵죠. 너무 알아듣기 힘드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해서 좀 대중하는 분들 추천해서 했는데 결국 저희가 느끼는 게 이제 흥미로운 것기도 하지만 화학이라는 게 되게 불편한 주제기도 해서 대중들에게는 그거에 대해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불러주셨으니까 책을 좀 여러 가지를 쓰고 있고요. 지금은 좀 더 썼어요. 요거 하나 쓴 게 있고 지금 이제 제가 원래 전문 연구 분야는 나노 입자 쪽으로 재료화학을 하고 있어서 이젠 좀 전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해서 휴머니스트라는 출판사랑 이제 나노화학에 대해서 책을 어제 딱 초고를 다 쓰고 여기 가벼운 마음으로 왔고요. 그 외에도 칼럼이나 이런 것들 화학세계도 올해부터는 하기로 했고 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대중들을 실제로 만날 일이 많아요. 그리고 만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화학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다라는 사실도 재밌었고 또 궁금해하는 게 되게 다채로운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화학자들이 생각하는 게 이거거든요. 화학은 굉장히 막 혁신적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고 발달하면 좋은 일밖에 안 남았다가 우리들이 보는 화학인데 실제로 이제 대중들은 이런 거죠. 위험하고 어떤 잠재적인 문제가 있을지 모르는 것들. 이 괴리가 굉장히 큰데 서로를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나온 게 케모포비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주제이기도 한데 이 케모포비아가 우리는 단순히 화학 물질이 무서워하는 거다라 생각하지만 이 네이처캠에서 정의를 한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 보니까 이 화학을 배우는 것 자체도 두려워하고 학문 자체도 혐오스러워하고 이렇게 화학이란 단어가 들어간 모든 걸 싫어하는 걸로 확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화학자들은 다 알고 있는 게 파라케수스라는 분이 말한 것처럼 결국 위험성이란 거는 우리가 독성 같은 것 때문에 우려를 하는 건데 환경에 됐건 인체에 됐건 그게 결국 양에 대한 문제다라는 게 옛날부터 나왔던 이야기죠. 심지어는 제가 봤던 것 중에서는 그 물을 빨리 마시기 대회가 미국에서 있었는데 그 상품이 게임기가 걸리니까 어떤 어머니가 자녀한테 주려고 참전을 해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상을 받고 바로 쓰러져서 사망한 일도 있었고 그래 모든 게 다 양에 대한 문제인데 이렇게 말해도 이제 잘 생각을 안 하시죠. 그래서 이제 케모포비아에 대해 화학자들이 접근하는 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더라고요. 하나는 이걸 일종의 대중을 계몽할 주제, 잘못 생각하고 있고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알려줘서 극복하려는 분이 있고 저는 이렇게 말하면 안 좋을지 몰라 저는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부류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결국에 화학자라는 이미지 자체가 이렇게 긍정적인 게 아니라 약간 이런 뭔가 폭발물 등등 관련된 걸로 비춰지게 되는데 제가 대중강연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토픽이 3개가 있었어요. 많은 아마 교수님도 공감하시겠지만 불편합니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첫 번째가 이제 연금술에 대한 거. 연금술이 어떤 학문인가라든지 이게 현대 화학의 어떤 발전을 만들었냐라는 것보다는 진짜 납금으로 바꿀 수 있냐를 많이 질문을 해요. 특히 중고등학생들. 근데 요즘엔 찾아보면 나오니까 다 본인들이 아는데 그래도 질문을 하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뭐 표적 치료나 약물 치료에서 약이라는 게 굉장히 유용하고 뭔가 화학에 집대성된 학문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런 거 안 물어보죠. 보통 대부분 마약 만들 수 있느냐, 진짜 만들면은 돈도 많이 벌 텐데 왜 안 하냐 이런 걸 저도 가끔 지금 친구들 만나도 반 장난으로 듣는 거고 마지막은 역시나 그
폭탄에 관련된 물질이 지금 우리가 뭐 다누리를 쏘아 보내고 이렇게 다 폭발물과 추진체에 관련된 건데 이런 거 안 묻죠. 사실 뭐 사제 폭발을 만들 수 있냐 이런 걸 농담삼아 이 세 가지가 되게 불편한 질문이었어요. 어떤 강연을 해도 대중들이 궁금해한 건 저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저것들이 정말 대중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우리가 막 수소 촉매가 어쩌고 이런 걸 말해도 그걸로 먼저 다가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해서 일부러라도 이쪽으로 이제 얘기를 꺼내는 그러니까 아이스 브레이킹 자체를 그쪽으로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화학 자체가 관련된 것 중에 유사과학이라는 게 제일 심각한 게 화학이죠, 사실은.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절마늄 팔찌 같은 거 하면 뭐 좋다. 다 거짓말인데 아직도 홈쇼핑에서 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면. 또 뭐 요새는 또 수소수가 유행이더라고요. 옛날에는 육각수가 유행이더니 지금 수소수가 유행해서 심지어 저 알루미늄으로 만든 파우치에 보관을 해야만 수소가 안 나간다면서 저 용기를 또 엄청 비싸게 따로 팔아요. 그 지금 이제 육각수 생성 장치까지 팔고 뭐 전자레인지 돌리면 위험하냐 안 하냐부터 되게 많은 게 있고 그래서 사실 맞는 것도 있긴 하죠. 라돈이란 물질이 굉장히 많으면 위험한데 그럴 일은 없으니까. 제가 대전 사람인데 대전의 유성온천에 가면 지금도 라돈 온천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갔는데 거기 호텔에 나눠준 전단지에 써 있어요. 라디움이라 써가지고 라디움 온천수라 관절염과 피부 질환에 좋은 특별한 물이라고. 근데 저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죠. 근데 이거는 아까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 느낀 게 과거부터 항상 있어서 뭐 처음 진짜 라디움이 만들어졌을 때 화장품이나 약으로 쓰였다 굉장히 유명한 얘기기도 하고 이것보다는 낯설지만 더 충격적인 거는 그 기침약이에요. 커프 시럽이라고 요즘 파는 건데 옛날 성분이 알코올이랑 대마초랑 클로로포름이랑 모르핀 사실 이거 먹으면 당연히 진정돼서 자겠죠. 근데 저게 주성분으로 그냥 팔렸을 정도로 우리가 말하는 그 시로뽕 있잖아요. 필로폰 이것도 원래는 일본에서 그 수험생 에너지 드링크로 팔았던 거예요. 이거 먹으면 집중이 된다고.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있다가 돼서 금지가 된 거고. 그러니까 사실 계속 따라가는 흐름일 수밖에 없고 제일 걱정됐던 것도 그거였죠. 대중들은 그런 화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론 우리나라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거 근데 또 영국에서 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RSC에서 꽤 대규모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생각보다 이 중립적으로 화학이 별로 안 나쁘다, 평범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게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대중들이 거의 대부분 알고 있기도 하고 또 의외로 또 좀 긍정적으로 이 화학이라는 또 화학공학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어서 사실 우리가 지레 겁먹고 뭔가 본격적으로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한 2015년 뭐 이 정도에 조사됐던 것 같은데 자료가 꽤 있더라고요, 이런 게. 그래서 이 케모포비아 얘기가 돌아가면 제가 왜 이거를 뭐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느냐. 또 제가 그 이덕환 교수님 혹시 아시죠? 이덕환 교수님이랑 전에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칼럼 같은 거를 쓰는 걸 이덕환 교수님 시켜서 넘기셨어요. 그러면서 쓰는 주제는 자유인데 민감한 주제는 건들지 말아라고 하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환경 호르몬이나 뭐 그 유사과와 관련된 거나 이런 거. 왜냐면 할 거면 정신이 좀 단련이 된 저자라든지 대중과학자가 아니면 진짜 망가질 수 있다고. 그 이덕환 교수님 당신께서도 하시고 협박 전화가 엄청 왔대요. 막 죽여버리겠다 막 이런 전화가 많이 와서 이게 딱 그런 주제죠. 화학물질 안전하다 했는데 와, 우리 집 무슨 일 생겼다. 그러면은 누가 잘못한 것이냐, 이 사실 잘못 말한 것이냐. 근데 벗어날 수 없다 느끼는 게 사실 우리가 모든 물질이 화학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제일 큰 건 이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인지적인 이게 이제 노벨상 예전에 받았던 주제인데 한마디로 생각하면 이제 완벽하게 정수된 순수한 물이 우리 앞에 네 잔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지하수고요. 당연히 뭐 강물, 빗물이고 마지막은 하수를 정수한 거다. 선택지가 주어진 거예요. 자, 하나 먹어라. 하수 고를 사람 없을 거예요, 솔직히. 이게 뭐 보상이 있거나 협박이 따르지 않는데 굳이 하수 정수한 걸 완벽히 깨끗한 거다라고 하지만 먹을 없을 겁니다. 이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미 박혀 있는 거예요. 하수는 더러운 거다. 이게 물에 대해서 똑같죠. 워터 하면은 뭔가 시원하고 신선한데 굳이 다이하이드로젠 모노옥사이드라고 말하면 저부터가 약간 뭔가 한번 다이 갑자기 이게 뭐지? 생각나는 불편한 느낌들. 이거는 이름이 갖는 용어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사실 자연이란 단어랑 인공이란 단어만 봐도
똑같아요. 그냥 화학 물질은 사람이 만든 건데 굳이 말하면 이게 인공이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이제 좀 친숙해졌지만 그 단어 자체 인공만 놓고 보면 여기서 막 첨단 과학의 발전이나 대단함을 느끼는 분은 없을 거예요. 뭔가 이질적이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무언가는 부정적인 느낌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거는 당연히 나쁘지 않고 좋은 것처럼 저만 해도 그래요. 솔직히 화학자들 맨날 말하면 얘기를 하거든요. 뭐 비타민 C에 그 레몬에서 추출한 거는 더 좋아하고 비싸면서 합성한 거는 불쾌하느냐. 사실 그 합성 비타민 C도 다 그 먹을 수 있는 재료들만 가지고 안전하게 만들어지거든요. 모든 공정이. 근데 저만 해도 같은 값이면 천연 비타민을 고르겠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화학이 제일 많이 노출되는 게 사실 우리도 우리 이야기를 기사로 많이 보잖아요. 근데 물질에 대한 게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이 저널의 특성 자체를 제일 잘 요약한 게 우선 P가 흥건하면 관심은 끈다. 흔히 말하는 그 제목으로 관심을 일부러 끄는 이게 비슷한 게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 뭐 커피를 하루에 몇 잔 이상 먹으면 어디 좋다라는 기사도 있지만 몇 잔 이상 먹으면 뭐 암이 걸린다느니 관절염이 안 좋다느니 모든 거에 다 있죠. 포도주를 하루에 한 잔 먹으면 좋다는 것도 있지만 포도주도 알코올에 먹으면 안 좋다는 것도 있고 어떻게 얘기하는 이 모든 게 양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무시가 되어 있고 그거를 우리가 일일이 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대중화에서 만약에 뭐는 어디까지 먹으세요라고 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해도 먹히지가 않을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 이건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사용자, 소비자들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우선 봅니다.